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미래가 우리가 지금 상상한 대로 될 리가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가면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져요.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런데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분노가 뭐로 표현이 되냐면 타인의 불행으로 그걸 풀려고 그래요. 호메로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솔루션을 제안해요. 결국은 모든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 능력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 그리고 이혜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혜성입니다. 오늘도 김재원 선배님과 또 김대식 교수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책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예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충분히 대화의 상태로요. 네, 지난번 책 추천하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책을 5권 추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고전 위주로 책들이 들어왔어요. 네, 먼저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죠. 네. 그래서 섭외를 하셨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에 대한 책 3권에서 5권. 그래서 5권을 저는 추천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네, 근데 인간의 역할을 대서사시에서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취향 자체가 저는 고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고전은 몇천 년을 살아남은 책이잖아요. 몇백 년을 살아남은 책이고 그거는 뭔가가 있으니까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되게 뭔가 마음이 바빠졌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이나 앞으로 읽을 수 있을까? 책 한 권 읽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책 읽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사실은. 맞아요. 아무리 네. 빨리 읽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춘기 어렸을 때는 소설책을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제가 뭐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독일에서 살 때 이제 독일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약간 애들이 막 저한테 돌도 던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도망 다니다가 숨었던 장소가 학교 도서관이에요. 왜냐면 또 나쁜 애들은 도서관엔 절대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안전지역인 거야. 다른 데는 숨어도 다 찾아오는데 도서관은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도망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딱 보니까 도서관에 책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저 책장에 있는 책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다 읽어보겠다. 그래서 다 읽었어요. 전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거를 다 대부분 소설책이니까 그리고 고전이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건 다 고전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고전은 여전히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오늘 주제하고 관련으로는 제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를 가장 먼저 택했는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뭐 다들 만화로도 아실 거고 책으로도 아시겠지만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가는 10년 걸렸잖아요. 오디세이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든 길일 줄은 몰랐어요. 퇴근길이 역사적으로 가장 길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10년을 걸려서 퇴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일부러 고행길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특징은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떠났는지 본인의 과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미지의 세상이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타카로 가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는 데마다 새로운 세상.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부르죠. 미지의 세상으로 계속 갔었던 그리고 그 미지의 세상으로 가면서 정말 여러 경험을 하지만 크게 2-3가지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려는 그 의지가 계속 있었고 또 2번째는 중간에서 신이 오디세우스가 뭐 그렇게 잘생겼는지 영생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미쳤지 하고서는.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디세우스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든 인류가 같은 배에 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념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도 많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차이가 나중에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하찮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인간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인공지능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도착점이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 도착점이 유토피아일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지의 세상으로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지의 세계가 이 오디세이아의 고향인 이타카처럼 우리의 본향일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거는 행복이겠죠. 사랑, 행복, 궁극적으로 그런 걸 원하니까 이런 기술을 만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뭐가 될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에게 저를 대입하는데, 제가 만약에 오디세이아라면 왕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그리고 내 고향이 지금 내가 없어서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막 아내가 청혼을 그렇죠. 받기도 하고 네. 아들도 그렇고. 그럼 좀 내가 빨리 가서 아내도 만나고 아들도 잘 돌보고 왕 후계자 연습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체하면서 섬에 1년을 머물기도 하고 안 싸워도 될 싸움을 하기도 하고 안 해도 될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걸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우선 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상사로서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직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결국은 인사팀 관점에서 보면 좋은 상사는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환경오염도 많이 해요. 거기서 보면은.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도 많이 죽이고, 눈 하나에는 키클롭스 거의 걔가 뭘 잘못한 거 있다고 걔도 죽이고 가고.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 컨디치어 후마나라고 부르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목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절차가 중요하다. 가는 과정. 오늘 이 책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또 제가 사실 소개하려고 했던 다른 책 중에 하나인데 5권만 하라 그래서 이 책은 뺐는데요. 저는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읽고 아주 감동을 받은 책인데, 주인공이 뭐 해밍웨이를 표현하는 거겠죠. 킬리만자로라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항상 눈이 쌓여있는, 올라가요. 그 산을. 너무 고생하면서 올라가. 근데 맨 위에 도착했는데 레오파드가 얼어 죽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맨 마지막 책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얘는 여길 왜 왔을까? 그게 약간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고생을 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그런데 그 책에서의 대답은 산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밍웨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킬리만자로의 눈이란 책은 10년에 한 번씩 읽으라 그런 거잖아요. 10대 읽었을 때하고 20대, 30대, 40대가 그 산이 뭔지 그 상징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행복일 수도 있고 뭔가가 보이니까 그걸 보고 간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우리가 먼 것을 보이는 목표 위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오디세이아는 아니,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이다. 그런데 뭐가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이 미지의 AI 세계를 앞두고 불확실한 세계를 건너는 이 주인공의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게 끝이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이것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로 가는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지 그 과정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텐데, 오디세이아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잘 안 가잖아요. 자꾸만 바람이 불어서 옆에로 가기를 시작하고,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져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교훈은 뭐냐면, 사실 오디세이아의 첫 번째 문장, 고대 그리스 오리지널에서 보면은 오디세이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드로스 폴리트로포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안드로스는 인간이라는 거고, 폴리트로피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장소에 있는, 폴리가 여러 개, 토포스가 장소니까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여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오디세이우스의 가장 특징은 유연성이에요. 결국 미지의 세상으로 갈 때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메타 인지적으로 내가 인공지능 시대를 갈 때도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거는 책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미지의 세상으로 갈 때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실패는 다 해요. 오디세우스는 맨날 실패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서. 결국은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특이한 게 회복 탄력성이 대단해요. 리질리언스라고 부르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커리어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실패는 다들 하거든요. 실패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미국에서 있을 때 연구를 할 때 그런 걸 해봤어요. 아이스호키 프로 선수들 MRI로 뇌를 촬영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떤 선수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커리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반짝 떴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뭘까 보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다들 비슷해요. 그런데 오래가는 사람 뭐냐면 슬럼프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나와요. 술 마시고 친구랑 얘기하고 여행 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슬럼프가 1년, 2년 가요. 그러면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 능력은 리질리언스예요. 회복 탄력성.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 실패한 거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집착하고 후회하고,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는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다 있잖아요. 아나운서님들도 비슷하겠지만 저도 한 3달에 한 번씩 이불킥 해요, 집에서. 내가 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장원 원장이란 얘기를 듣고 있나라고 하고, 근데 그건 얘기하고 끝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바꿀 수도 없는 거지. 난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오디세우스가 압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게다가 어떻게 보면 오디세우스의 실패와 실수가 스토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방대한 오디세이아라는 고전이 나온 건데, 우리가 AI랑 경쟁할 방법이 경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고전적으로 우리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인간. 그런데 지능은 이미 챗GPT가 우리를 능가했잖아요. 따라갈 수 없죠.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보다 마키나 사피엔스, 지혜로운 기계가 이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잠시 후에 또 책으로도 표현하겠지만 호모 파버라는 능력이 있어요. 파버가 메이킹, 뭘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가 메악선이라는 분이 처음 얘기했는데, 인간은 뭘 만드는 존재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특히 작년부터 에이전틱 AI가 등장하고 나서 AI가 정보를 만드는 걸 넘어서 액션을 취해요. 이제 마키나 파버가 등장한 거예요. 더 잘할 거예요, 메이킹도. 그럼 이제 우리가 인간한테 남은 건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호모 나렌스, 서사가 있는 스토리텔링 하는 인간. 사실 아나운서님들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네, 공감을 하고 스토리텔링 하게 만드는. 그런데 어쩌면 가장 마지막은 호모 루덴스인 것 같아요. 잘 노는 인간. 단 논다라는 개념이 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매일 술 마시고 길거리에 눕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은 놀이는 아닐 거예요. 제대로 놀 수 있는 인간. 그 중에 하나가 훌륭한 책을 읽고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책 프로그램 하실 때는 와인 한잔 하면서 책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편하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저는 오디세우스의 10년간의 여정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선택이었거든요. 결국 한 인간의 인생은 그가 중요한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디세우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고민했다가 인간으로 남는 선택을 했고, 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여기 새로운 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아내에게 돌아갈 것인지, 그 둘 중에서 고민하다가 또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안주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또는 A와 B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중에서 오디세우스가 했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세계를 건너는 인류의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책, AI 시대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김대식 교수님이 추천해준 첫 번째 책 오디세이아였습니다. 반면 오디세우스의 관점이 아닌 고향의 관점에서 보면 오디세우스의 아내와 아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이제 고도를 기다렸다. 또 이렇게 연결. 진짜 대단하다. 탁월한 진행이십니다. 네, 역시 잘하신다. 이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청년기에 이 연극을 보거나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고도는 언제 나오는 그렇지. 거야? 그리고 누구야, 걔가 도대체. 누구야? 디디와 고고가 이렇게 기다리는 고도는 그러니까. 누구야? 그렇죠. 네, 하지만 끝내 나타나질 않죠. 그렇죠. 이게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책이지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에스트라곤 블라디미언가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고도를 기다린대. 사실 책도 재미없어요, 사실은. 허무해요, 마지막까지. 허무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고, 책 전체가 처음부터 뭔가를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다가 재미없으니까 게임하고 놀이하고 말장난하고 다 그런 얘기인데 끝까지 안 나타나. 우선은 우리는 고도가 뭔지도 모르고 춤을
실체가 없는 대상을 기다리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저는 청년기에 책을 읽기 전에 연극을 먼저 봤어요. 아, 연극을 보셨구나. 진짜 고도를 기다렸어요. 좋아, 재미없어도 괜찮아. 고도만 나타나다오 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소년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왕자의 게임 마지막 책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재밌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기다리는 게 많잖아요. 막 뭔가 기다리고 그리고 뭘 기대하는지도 아는데 이 책의 특이한 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뭘 기다리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에서 녹음 봉사자 교육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재능기부로 가서 녹음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 자기소개를 듣는데 범주를 정해드려요.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무엇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로만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기다립니다 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눈물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뭔지도 모르는 기다림이 없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죠. 전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알겠다. 다 알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우주의 비밀을 찾아낸 다음에 나는 우주의 비밀을 찾아냈는데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편지 남기고 죽으려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어른이 되면 이 세상에 뭔가 엄청나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세상 자체도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그냥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냥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세상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기다리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기다리는 주인공이 이제 디디와 고고잖아요. 근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 이유가 디디와 고고의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 누군가와 또 불평불만 속에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나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사는 그 태도 자체는 결과적으로 내가 인생에서 뭘 기대하는지에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뭐 정말 엄청난 걸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 거고 어차피 아무것도 기대 안 했다라면 그렇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진짜 궁금하네요. 사실 두 분은 어렸을 때 뭘 기다렸는지 뭘 기대했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긴 했어요. 그리고 20대 땐 빨리 30대가 되고 싶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되고 싶어 했지? 하는 생각은 왜냐면 나이 먹으면서 이게 안 좋다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저는 진짜 20대에는 그때 박사학위 할 때는 거의 매일 밤새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3, 4일을 밤을 샜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30대 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밤을 새면 뭐 2, 3일 힘들어. 40대 넘으니까 밤을 안 새도 맨날 힘들던데 그냥 이제는. 저는 최근에는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면 시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냥 있는 거 자체가 힘들어 이제는. 근데 왜 어른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을까? 그때가 제일 좋았었는데 사실은. 아니 그 대전 시차를 느낄 수 있는 게 저도 지방에 강의 가면 저녁에 끝나도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안 돼. 거기서 자고 와야 돼. 시차가 있다니까. 죄송한데 너무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다렸던 건 꿈꿔왔던 목표가 실현된 그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진 날, 그 날이 언제 올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막상 또 그 목표가 실현된 날이 오면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이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다렸던 걸까? 하는 또 허무한 생각이 들 것 그 같아요. 킬리만자로의 눈에서도 정말 고생해서 정상 올라갔더니 그럼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 또 뭘 기다려야 되지? 또 뭘 이제 기다려야지? 앞으로는? 근데 거기 얼어 죽은 레오파드가 있다라는 게 얘는 뭘 바라보고 여기까지 밑에 있었으면 잘 살았을 것을 굳이 올라가서 얼어 죽은 거잖아요. 걔는 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가 보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지의 세계 AI 시대를 앞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우리가 기다림의 대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위대함 중에 하나가 나만의 고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동물은 자신만의 고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동물은 배부르게 먹는 게 고도일 거예요. 사냥감이 지나가는 거를. 꽃은, 나무는 해가 나오는 게 해가 고도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게 인간의 동시에 위대함과 불행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위대한 게 본능을 벗어났잖아요.
근데 본능에서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본능에 있는데 머리만 살짝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머리로는 별의별 좋은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는데 몸은 여전히 본능에 깊숙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도 인류의 고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각자 자신만의 고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게 킬리만자로의 산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저걸 기다리겠다. 나는 저걸 위해서 하겠다. 왜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위대함인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고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네요. 네, 만약에 고도가 진짜 나타났다면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에서의 그 목표는 항상 우리보다 살짝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목표를 추월하는 순간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나타나지 않는 그 기다림의 대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교수의 두 번째 추천책 고도를 기다리며 만나봤고요. 인간이 기다림의 대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건 호모 파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만드는 정말 인간. 멋진 네. 기다. 마스라 씨의 호모 파버가 세 번째 추천책.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호모 파버는 역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예전에 중학생 때 학교에서 시험 문제 책이었었거든요, 이게.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 사실 이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현대인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책. 도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필독서였죠.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책이에요. 아주 불편한 책이에요.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해프닝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조금 무시를 하고, 이 주인공은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수학과 확률로 설명하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초기에 본인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막 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는 안전하고 확률이고 어쩌고저쩌고 정말 모든 걸 확률 기반과 수학, 너무나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또 그 역사를 보면 그게 본인한테는 실드예요. 본인들한테는. 일종의 방어기제. 방어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렸을 때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불행한 기억이나 개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이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이성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 이제 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 일본 작가죠. 유키오 미시마라는 작가의 가면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그거예요. 주인공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죠. 다른 사람인 흉내. 근데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인 척 하다가. 근데 여기서도 이분은 본인은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근데 이제 본인 보호를 위한 거죠.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확률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사랑을 찾았다 싶을 때 또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네, 거죠. 반전이 있고, 근데 그 반전이 뭐 약간 지금 와서 보기엔 불편한 반전이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일러가 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 막스 프렛이 이제 스위스 작가죠.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세상은 방정식이 아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약간 보여주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과학자잖아요. 엔지니어. 저도 이 호모 파버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고생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제 생존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였었어요. 실드를 치자. 가면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수식으로 설명하고 이성으로 설명하고, 지금도 약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수식으로 풀어서. 그러면 그게 저희는 문과라서. 죄송해요. 저는 또 그 과학자니까 이거를 합리화하고 수식화하면 저하고 좀 거리가 생겨요. 약간 느낌이. 그러면 인생에서 내 문제인데도 이거를 좀 위에서 좀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요. 약간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분리시키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동시에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었어. 이거를 객관화시키니까 냉철하게. 근데 어느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처했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제가 거부한 거라고. 그런 행동 그런 행동 자체가 회피하려는 회피한 거죠. 행동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호모 파버 이 주인공도 본인 인생에서의 문제를 회피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책은 계속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행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만하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미지의 세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굳이 수학 공식, 방정식, 확률, 이성으로 풀려는 시도를 어느 정도 내려놔라라는 교훈을 주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전 이제 실리콘밸리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AI를 만들고 있는 빅테크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됐든 샘 얼트만이 됐든 아니면 뭐 데미 사사비스가 됐든 다 호모 파버예요. 이분들은 기술적으로 문제를 다 풀어놓으면 지구가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예를 들어서 데미 사사비스 딥마인드의 CEO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사회, 경제, 정치 문제를 보면 대부분 에너지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그러니 AI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AGI가 등장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핵 융합이 가능하다. 무한의 에너지가 생긴다. 무한의 에너지가 생기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나이브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전 항상 느끼는 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얘네들이 25살 때 억만장자가 다 됐잖아요. 세상을 몰라요. 진흙탕에서 굴러본 적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른이 못 됐어요, 다들. 소년기에 출세한 소년기에 사람들. 출세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은 또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세상에 대한 또는 본인들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일자리 사라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뭐 알아서 하면 된다. 뭐 어떻게 시간 기다리면 된다. 새로운 일자리 30년 지나면 생긴다. 그런데 30년 후에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그 단순한 말 뒤에는 가장이고 식구가 있고 아이들의 학비를 내야 되는 40대, 50대 아버지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려를 안 해요. 그냥 숫자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사회 실업률이 AI가 등장하면 30%가 된다. 이 30%가 수백만 명 가장의 삶이라는 지금 AI 때문에 신규 채용이 올 스톱된 상태잖아요. 지금 21살, 22살, 25살 청년들이 인생에 대한 그 많은 희망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거잖아. 정말 제일 놀아야 될 때 말도 안 되는 공부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완전히 낭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돈을 벌려고 하는데 AI가 등장해서 신규 채용, 올 스톱. 그거를 이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다른 거 하면 된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해도가 떨어지고 근데 결국은 호모 파버가 그런 인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호모 파버가 한계에 봉착한 셈인데 미지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모르는 문제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특히 호모 파버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인물인 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면 그 인공지능은 마키나 파버가 되겠죠. 세상을 숫자와 계산으로만 이해하려는 인공지능이 생기면 걔네들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찌질함을 이해하겠어요? 자비가 없을 것 같거든요, 걔네들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해요. 막스 브리쉬의 호모 파버 읽었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 특히 AI 시대를 앞두고 모든 문제들을 수학 공식으로, 확률로, 통계로 풀어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픽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네, 보르헤스의 픽션들. 아나운서님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와. 이 순서는 이게 바로 교수님이 지금 재원 선배님의 채우신 거잖아요. 진행력. 레전드다, 오늘 이거는. 와, 이렇게 연결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르헤스의 픽션들 17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래 이 세상은 가짜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제가 추천해준 책 5권 중에서 난 너무 바빠서 한 권만 읽을래 하면 이 책 추천할 것 같아요. 가장 추천할 만한. 단편이라 또 쉽게 짧게 너무 읽으실 재밌어요. 수 있어요. 픽션들 이 오르헨스는 이분이 사실은 19세기에 태어나신 분이고 대부분 활동은 30년도, 40년도, 50년도에 하셨는데 가장 21세기적인 작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은 100년 일찍 태어나신 것 같아요. 우선은 포맷 자체가 숏폼이에요. 딱 시대에 딱 지금. 적합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분을 되게 진지하게 안 봤어요.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데 끝까지 노벨 문학상을 못 받으신 분이에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 시기에 딱 적합한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지한 문학이라고 안 본 거예요. 이거 에세이라고 본 건데 21세기에 너무나 잘 어울려. 스토리 하나가 5장, 10장인 거야. 금방 볼 수가 있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책의 핵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가짜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리고 다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그거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스토리들인데 정말 기가 막힌 그 상상력이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는 바빌론의 도서관. 아, 네. 저도. 네. 대단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있는 26개, 이거의 조합으로, 그럼 그 조합을 만들면 무한의 도서관이 있고 무한의 책이 있으면 그 무한의 책 중에는 삶과 우주의 비밀에 대한 답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어딘가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 책을 찾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책을 찾다 보면 대부분은 그냥 이게 랜덤 조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A, B, C, D, 부바바바 하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따다다 했다가 고양이란 단어가 나오면 막 난리가 나요.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도서관이에요. 그냥 거기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한 문장을 찾아낸 의미가 있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새로운 철학이 등장한 거예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특히 우리가 왜 도서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을 찾으면, 그러니까 고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고도인 거예요. 이걸 아무리 찾아도 어렵고 이걸 계산해보면 호모 파버식으로 무한의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을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찾지 말고 그 도서관에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를 표현하는 카탈로그도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카탈로그를 찾자. 기발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 카탈로그를 찾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평생 그 짓 하다가 살아요, 거기서는. 그거를 짧은 걸로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긴 서사를 그거를 한 10장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 도서관도 가짜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잘 서술해서 잘 따라가는데 가짜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는 지금 김대식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대식 AI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들켰습니다,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당연히. 저는 또 그 픽션들 중에서 재밌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유적지에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어느 또 철학 그룹은 세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막 평생 싸워. 그러다 이 주인공은 당연히 세상은 진짜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분이 사원으로 저녁에 왔는데 그 사원이 불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사원이 불이 나면 막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분은 무거운 돌이 본인을 때려 온몸이 불로 덮여.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파. 시뮬레이션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걸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시뮬레이션 가설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보르헤스가 냈고, 그 다음에는 옥스퍼드 교수님이 한 10년 전인가 가설을 냈었어요. 이거의 가설은 뭐냐면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는 말이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만들고 있어요. 과학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일기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또 비디오 게임에서는 옛날 시뮬레이션도 만들어요. 그러면 1000년 후를 봅시다. 1000년 후를 보면 지구가 계속 있다면 우리 후손들은 시뮬레이션 훨씬 더 잘 만들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너무 훌륭해서 원본하고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다. 컴퓨터가 너무 발전했으니까. 그럼 뭘 시뮬레이션 할까 할 때 지구의 과거를 시뮬레이션 할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원본과 오리지널과 카피의 차이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딱 하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카피를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리지널을 우리는 더 좋아해요. 오리지널이란 아우라 때문에.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아나운서님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주차장에 딱 갔는데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게 오리지널일까요? 아니면 달력에 있는 카피일까요? 그럼 확률적으로 카피의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 아니고 랜덤으로 태어났어. 태어났더니 이 세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우연히 지금 태어난 이 세상이 오리지널일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만든 수억 개의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현혹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건 오리지널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카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우리는 카피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삶 자체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주체일까 아니면 NPC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흥미로운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 오케이. 근데 우리가 NPC면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NPC라면 다른 사람의 상상인데 근데 이걸 내가 돌리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네. 내가 돌리는 것 같은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나? 결국 인생의 목표는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항상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네 인생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인생에서 NPC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이 사람이 NPC인지 아니면 플레이어인지도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가짜뉴스는 뭐 기분 나쁘고 불쾌하지 않고 행복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또 쉬기도 해요. 그러면 AI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주하는 지식마다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지식에 대한 태도보다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스탠스는 우리 모두 상대방도 자아가 있고 세상을 내가 보는 것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독립적인 주인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NPC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임이 플레이어가 한 명이고 NPC가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일까? 아니면 또 MMORPG라는 도 있잖아요. 여러 플레이어가 같이 들어오는 게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방식이나 도덕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NPC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 상대방을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밀어쳐도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다리우스 대왕이 수십만 명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가는데 그때 다리우스 황제가 언덕에서 그 군인들을 봤었어요. 신하들도 있고 근데 갑자기 통곡을 했대. 눈물을.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왜 우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저 밑에 개미같이 한 명들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다 가족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는 그리고 저 중에 대부분 다시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 왕이 썸으로다 보이는 그 사람하고 공감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막 경기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 가면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점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 한 명 한 명도 세상을 나같이 보고 있겠구나. 되게 좀 섬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끔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 동에 살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타인을 NPC같이 사실 취급을 합니다. 특히 많이 보이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쵸. NPC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한테 역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이걸 우리가 상상한다는 그런 행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분들은 그분들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저도 그게 항상 아나운서님들한테는 궁금했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시잖아요. 특히 생방송 같은 거 하실 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괜찮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그게 삶이면 그러려니 하고 거네.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사실 저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 텔레비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을 단 한 사람이 있다는 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명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보신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말에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죠. 아나운서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내 말을 100만 명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뭔가 피드에 포스팅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제가 하는 말들이 특정 집단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모두가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을 제가 은연중에 할 때 어떤 특정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지 않는지 또 특정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께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닐지. 말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짜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공감이라는 걸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고레스의 픽션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무슨 소리야? 니넨 왜 그런 대화를 해? 이 세상이 가짜라면 우리는 분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릴 와. 묘안을 야, 일리아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야, 와, 오늘 아나운서님 네, 아주 그냥 아이고. 제대로 지금 보여주시네. 정말 명품 진행. 진행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아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대서사시로 시작해서 대서사시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앞서 읽으신 오디세이아의 시대적으로는 앞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첫 문장이 분노로 시작해요. 아킬레스의 분노. 누구의 아들 아킬레스의 분노에 대해서 노래를 해줘. 라고 쭉 시작을 하고요. 내가 사실 이번에 오디세우스, 일리아스도 책을 추천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7월 달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우스 새로운 영화가 지금 그래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고 제일 기다리는 영화예요, 그게.
세상에. 우리 다 같이 보러 가도 됩니다. 무조건 그렇지 IMAX로 않아요? 봐야겠네요. IMAX로 다 같이 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놀란 감독도 AI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딱 어울리는 자. 그런데 저는 오디세이아보다 사실 일리아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분노를 시작하고 전쟁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0년 전쟁인데 10년 이야기도 아니에요. 며칠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며칠의 이야기고 그리고 전쟁의 시작도 안 나오고 전쟁의 끝도 안 나와. 그러게요. 앞뒤를 설명한 되게 것도 아니에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특이한 거예요. 구조죠. 중간에. 사실 이게 읽기 쉬운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2500년 전 책이고 이름들도 다 이상하고 근데 한번 여기에 좀 노력을 하셔서 주말에 읽으시면 저는 일리아스를 한 1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리아스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인의 정체성은 일리아스를 읽어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안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슬픔, 모욕감, 분노, 그리고 가끔은 뭐 승리감도 나오고요. 네. 사랑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앉았다가 친구가 나가서 패배하는 걸 보고 다시 일어나서 거기를 이기지만 또 그들에게 연민을 갖고 장례식을 허락하는 이 과정 자체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결국 이 책 안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선택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선택하지 않은 이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의 스펙트럼을 기대와 희망과 사랑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책의 연출이 분노로 시작해요.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 나는 왜 이래? 이 세상은 왜 이래? 우리의 분노. 그리고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분노로 가득한 사회예요. 특히 또 두 분은 이제 공인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항상 숨어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연예인 또는 공인으로 살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집착을 해요. 도덕적 잣대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기가 있어서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인기가 있고 사람을 올리는 이유가 더 높은 데서 추락하는 걸 즐기기 위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살짝.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뭐 유럽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유럽에는 연예인이라는 게 없거든요. 배우 있어요. 가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연예인이라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계급이 돼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연예인으로서 특권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의 시선을 이쪽에 지금 스포트라이트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계급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은 거의 콜로세움에서 싸우고 있는 글래디에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콜로세움이 왜 이렇게 인기였을까요? 로마 시대 때 전 유럽과 지중해를 다 점령해버렸어. 그랬더니 노예가 1000만 명이 생긴 거예요. 노예가 뭐죠?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존재. AI 로봇이에요.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존재들이 생겨버리고 그 존재를 누가 데려갔죠? 당연히 당류층들이 다 데려간 거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중산층이 무너져요. 중산층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료로 일하는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실업률이 30% 40%가 돼버리고 그런데 실업률이 30% 40% 되면 폭동이 나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우선 첫 번째 공화국이 무너지고 독재사회 제국으로 바뀌고 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해요. 시민들한테. 자, 그런데 이제 굶어 죽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근데 또 시간이 많으면 또 폭동이 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뭐 로마 가보셨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유적의 대부분이 엔터테인먼트 시설이에요.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컬로세움, 극장, 디오클레치아누스의 목욕탕 5,000명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찜질방 같은 거. 그런데 콜로세움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예전에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같은 게 있잖아요. 의식주 해결, 안전, 사랑, 맨 마지막이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런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만 돼서는 안 돼요. 본인 인생에서 본인이 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노동하고 연결성이 있잖아요. 하는 일. 이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로마 시민들의 대부분이 본인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는데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수전 선택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에세이에서 타인의 불행. 그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행복할 수가 없으면 타인의 불행으로 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그러니 콜로세움에 앉아서 10m 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여기서 샌드위치 먹고 있는 거죠. 와.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중세 시대에도 광장에서 사형 그거를 항상 광장에서 했어요. 동네 사람들 피크닉 가방 들고 와서 그걸 구경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에서 그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이네. 그게 멋있고 재밌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그게 행복을 느끼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연예계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 같이 막 싸우고 그러다가 조금만 실수라도 하면 그냥 죽으라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글래디에이터 살려줘. 실수했는데 이거는 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일리아스는, 호메로스는 너무나 인간적인 답을 준 거예요. 분노는 다 느껴요. 근데 사실 분노는 건설적으로 풀 수도 있잖아요. 난 진짜 어마어마한 예술작품 만들래. 나 진짜 엄청난 유튜브 채널 만들래. 근데 대부분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고, 남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타인의 불행으로. 그리고 거기서 살짝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데, 호메로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솔루션을 제안을 해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나의 분노를 타인의 불행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가서 죽이면 걔네들은 후손이 또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끝없이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가 트로이의 왕자는 헥토하고 싸우죠. 헥토는 경쟁이 안 돼. 헥토는 인간이에요. 또 헥토도 보면 여기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헥토는 아킬레스한테 질 거라고 알면서도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 전날 밤 기억나시죠? 아내인 안드로마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꼬마 애기도 있어. 나가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갔어요. 당연히 아킬레스가 이기지. 그리고 아킬레스 잔인해요. 이 시체를 끌고 몇 바퀴 돌고 캠프로 돌아갔는데 근데도 아주 화가 안 풀렸어. 씩씩 동물이에요. 아킬레스는 완전히. 근데 그날 밤 어느 할아버지가 오죠. 헥토의 아버지,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보디가드도 없이 혼자 보디가드도 오잖아요. 없이 잡히면 끝이잖아.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너도 아버지가 있다. 너도 지금 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에게 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얘를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달라. 그런데 그 순간 분노로 시작했었던 아킬레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위대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연민과 자비를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공감을 하고. 공감. 사실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리라고는 앞에선 상상할 수 없는 전개죠. 처음에는 그렇게 싸우고 분노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아킬레스 안 좋은 애잖아요. 여기서. 사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서사에서 연민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해. 저렇게 그전까지 착하게 살아. 그런 거였었어요. 지침만 했어. 신이 명령하니까 또는 우리는 영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전에 모든 인류의 그런 서사에서는 상대방, 상대 국가를 NPC로 본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저기를 정복해. 어떻게. 또는 착하게 살라는 것 자체도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착하게 살아.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처음으로 호메로스가 얘기한 게 연민을 느껴라. 저 사람도 NPC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 사람도 똑같이 네 머릿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희망과 사랑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고 우리가 상대방을 NPC가 아닌 플레이어로 이해를 하는 순간 서로에게 다르게 취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살짝 희망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맨 끝에서는. 사실 오늘 교수님의 5권의 추천과 전반적인 이야기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적용이 되지만 방송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요소들을 다 짚어주시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의 과외 선생님 같은 아유 무슨 그 말씀을. 느낌이 오늘 확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줄 몰랐는데 AI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게 감성과 공감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도 또 AI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 녀석을 만들었지만 지금 학습 위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체로 얘가 크고 있고 10년, 20년, 50년 아니 우리가 다 경험할 미래일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존재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우리를 뭐로 볼까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맨날 싸우고 난리를 부리고 악탈하고 지구 생명체 대부분 부셔버리고 AI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게 지구 생명체들한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구 더하기 인간이 전체적으로 공리주의적으로 좋을까? 지구 빼기 인간이 좋을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그런데 AI가 우리 인간에게 연민을 느낀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는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도 잘 몰라서 그랬고 우리도 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설명서 없이 우리는 이 인생이란 기계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AI가 그걸 우리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연민을 좀 느끼고 니네하고 좀 같이 살게 해달라. 어쨌든 인류 역사 격변의 중요한 분기점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김대식 교수님이 추천해준 5권의 책, 오디세이아, 고도를 기다리며, 호모 파버르, 픽션들, 일리아스를 통해서 정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대식 교수님, 이해상 아나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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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